노년의 이 6가지 못 지키면 쪽박찹니다. 여러분, 노년의 삶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갈린다는 말 믿으시나요? 젊을 땐 내일은 잘 되겠지 라는 막연한 희망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잘못된 선택 하나가 노후를 쪽박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는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6가지를 못 지키면 평생 모은 재산은 물거품이 되고 텅 빈 통장과 외로운 노년만 남게 될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내 자식이 알아서 나를 챙겨주겠지. 그렇다면 그건 가장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자식에게 의존하려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자식의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위태로운 외줄타기가 되고 맙니다. 돈은 늙어서도 벌면 된다. 이 말도 틀렸습니다. 노년의 체력과 기회는 젊을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제한적입니다. 돈과 관계,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 철저한 준비만이 안정된 노후를 보장합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6가지는 노후를 망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생존 수칙입니다. 그게 뭐 대단하겠어 라고 방심했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최후의 무기를 손에 쥐어보세요. 노년의 쪽박 차지 않으려면 이 6가지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자식에게 기대면 노후는 망합니다. 노후를 자식에게 기대는 순간 당신의 삶은 위태로운 외줄타기가 됩니다. 자식이 언제나 나를 책임져 줄 거라는 착각은 노후를 망치는 가장 치명적인 오류 중 하나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부모들이 자식과의 관계를 돈으로 유지하려 하거나 일찍 증여를 결정해 재산을 넘기는 행동을 하면서 스스로 의지할 기반마저 포기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식이니까 나중에 잘 해줄 거야. 이 말을 스스로 되뇌이며 재산을 넘겨주고 자식에게 모든 기대를 걸었지만 정작 현실은 그 반대였던 사례를 주변에서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식은 부모의 노후를 챙기고 싶어도 자신의 가정과 삶을 돌보는 데 여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재산을 미리 증여받은 자식들은 부모를 위한 책임감을 덜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60대 초반의 최 씨 부부는 자식에게 미리 물려주면 더 잘 키울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자식들에게 집과 땅을 증여했습니다. 최 씨는 자식들이 자신의 노후를 자연스럽게 돌봐줄 것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자식들은 재산을 받자마자 각자의 삶에 집중하며 부모와의 연락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결혼한 딸은 배우자와 함께 부모의 도움을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며 이후 부모가 요청한 작은 도움조차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결국 최 씨 부부는 노후 자금도 자식의 애정도 잃은 상황에 놓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자식은 부모가 영원히 곁에 있을 거라 생각하며 부모의 희생과 도움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부모가 재산을 미리 넘겨줄 경우 자식은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감을 벗어나면서도 동시에 부모를 돕는 책임감도 희미해집니다. 특히 재산을 일찍 증여받은 자식들은 그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부모의 노후에는 관심을 덜 기울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후의 자식에게 기댈 생각은 아예 버리세요. 자식은 당신의 전부일 수 있지만 당신은 자식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식의 인생은 그들의 배우자와 가족이 중심이며 당신이 의지하는 순간 자식은 부담을 느끼고 오히려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은 최대한 늦게 물려주십시오. 필요할 때 도움을 주되 자신의 경제적 독립은 끝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재산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가진 최후의 자립수단입니다. 자식에게 증여를 하더라도 본인이 의지할 만큼의 자산은 꼭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에게 기대기보다 스스로 준비하는 노후를 설계해야 합니다. 취미를 찾고 건강을 챙기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자식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자립적인 모습으로 남는 부모가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자식에게 기대면 노후는 끝없는 후회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자식을 돕는 건 아름답지만 자신의 삶을 망쳐가며 돕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당신의 노후는 당신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재산을 지키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며 자식에게 기대는 순간을 만들지 마십시오. 당신의 행복은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돈보다 건강이 먼저라는 사실을 무시하면 망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이 말이 노년을 망치는 가장 치명적인 착각이라는 걸 아시나요? 아무리 통장이 두둑해도 건강을 잃으면 그 돈은 그저 병원비라는 이름의 지출 항목으로 사라질 뿐입니다. 건강을 무시하고 돈만 좇는 순간 당신의 노년은 약병과 병원, 대기실에서 끝없이 허덕이는 삶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을 소홀히 하며 젊음을 살아온 사람들이 노년에 흔히 하는 말은 이겁니다. 내가 그땐 왜 이렇게 몸을 혹사했을까? 돈을 모으느라 하루 세끼 제대로 먹지 않고, 운동은 시간 낭비라며 외면하고, 건강검진도 비용 아깝다며 미루고 미뤘던 선택들이 노년에 돌이킬 수 없는 대가로 돌아옵니다. 그 결과 병원에 들락거리며 남은 돈을 끝도 없는 치료비로 쏟아부어야 하는 삶이 펼쳐집니다. 70대 이 씨의 이야기는 이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젊을 때부터 돈이 제일 중요하다며 일만 했던 그는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버는 능력자였지만 퇴직 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모든 걸 잃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악화되면서 매달 병원비로 수백만 원이 나갔고 결국 30년간 쌓아온 재산은 몇 년 만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만 믿었는데 건강을 잃으니 그 돈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건강을 잃으면 돈을 쓰는 것조차 자유롭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도 없고 여행도 상상할 수 없으며 친구들과의 약속조차 병원 스케줄에 밀려 취소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결국 남는 건 돈만 남아도 내 마음대로 못 쓰는 신세라는 허탈함뿐입니다. 그렇다면 돈보다 건강을 우선시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아프지 않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진정한 자유를 제공합니다. 건강한 몸은 당신이 원하는 걸 하게 해주고 노년을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줍니다. 반대로 건강을 잃으면 남은 재산이 얼마든 간에 그 시간은 고통과 제한으로 가득 찹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좋은 식재료를 사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매일 적어도 30분씩 걷기나 운동을 하며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병의 싹을 초기에 자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건 돈을 모으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삶을 지키는 진정한 투자입니다. 결론적으로 돈보다 건강이 먼저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노년은 그저 긴 투병 생활일 뿐입니다. 지금 당신의 건강에 투자하세요. 돈이 아닌 건강이 당신 노후를 지키는 진짜 자산입니다. 세 번째,
돈을 빌려주고 못 받으면 노후는 망합니다. 노년의 가장 어리석은 실수 중 하나는 지인이나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오랜 친구인데 도와줘야지, 지인이니 믿어야지라는 마음이 결국 당신의 노후를 불안정한 나락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순간 당신은 단지 돈만 잃는 게 아닙니다. 평생 쌓아온 인간관계와 신뢰까지도 무너지게 되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땐 지인이나 친구들이 간절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만 좀 도와줘. 금방 갚을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은 좀 더 기다려줘. 형편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어. 심지어는 왜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나를 쫓아라는 불편한 반응으로 바뀝니다. 빌려준 돈이 돌려받지 못한 채 잊혀진 약속으로 남을 가능성은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한 예로 60대 B씨는 30년 지기 친구에게 사업이 힘드니 한 번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오랜 친구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라며 퇴직금을 일부 빌려줬죠. 하지만 사업이 실패하면서 친구는 돈을 갚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고 미안하다는 말도 한동안 듣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B씨는 돈도 잃고 평생 의지하던 친구와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B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때 안 줬어야 하는지 너무 늦게 깨달았어. 돈을 빌려주는 것은 단순히 재산 손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노년에는 돈이 부족해지면 곧바로 생존에 영향을 미칩니다.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는 고정 지출인데 빌려준 돈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 모든 부분에서 압박을 받게 됩니다. 결국 나를 돌봐야 할 노후 자금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고 그 사람은 당신을 불편한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고도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에 단호히 거절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지켜야 할 노후 자금이라 힘들겠어라고 말하세요. 돈을 빌려주는 대신 상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하거나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하면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돈 거래는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빌려주는 순간 당신의 선의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갚지 못하는 사람은 당신을 멀리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은 노후를 위협하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지인과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돈 대신 신뢰와 지지를 보내세요. 돈을 빌려주는 것이 사랑과 우정을 지키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걸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노후의 재산은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넘기지 마세요. 돈이 아닌 스스로를 먼저 지키는 것이 노후를 평화롭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네 번째, 잘못된 투자에 손을 대면 재산은 사라집니다. 노년의 재산을 한 방에 불려보겠다는 마음으로 무턱대고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사례를 주변에서 종종 보셨을 겁니다. 이번만 성공하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어 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당신의 소중한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노년의 잘못된 투자는 단순히 돈을 잃는 것을 넘어 삶의 안정성과 존엄마저 무너뜨리는 비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당신의 불안과 욕망을 정확히 간파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조금이라도 더 벌고 싶다, 남들처럼 성공하고 싶다는 심리를 활용해 치밀하게 접근합니다. 그들의 계획에 말려드는 순간
당신은 노후를 지켜줄 마지막 재산까지도 잃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사기꾼들의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을 소개합니다. 이들을 알아야만 당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안정적인 고수익을 보장하는 사기꾼입니다. 이들은 위험성 0%, 매달 고정 수익 보장 같은 문구로 당신을 유혹합니다.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제시하며 투자자가 마치 아무런 위험 없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금융시장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것은 허구입니다. 예를 들어 몇 달 동안 소액의 수익을 보여준 뒤 투자 금액을 키우도록 유도하고 최종적으로 원금을 들고 사라지는 방식이죠. 두 번째 유형은 내부 정보를 준다고 속이는 사기꾼입니다. 이들은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등 특정 분야에서 지금 이 기회가 아니면 못 산다며 귀띔하듯 말을 꺼냅니다. 나는 내부 정보를 알고 있으니 너만 알려줄게라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그 정보가 정말 특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은 허구이거나 조작된 정보입니다. 투자금을 받기 위해 사람들을 끌어들인 뒤 최악의 결과가 나와도 시장의 변동성을 예상 못했다며 무책임하게 떠나버립니다. 세 번째 유형은 사회적 신뢰를 이용하는 사기꾼입니다. 이들은 친근한 태도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신뢰를 쌓습니다. 교회나 지역 모임, 동창회 같은 커뮤니티를 통해 접근하며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행동합니다. 나도 투자했으니 걱정 말고 따라와라며 안심시킨 뒤 한순간에 돈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이 유형은 특히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에 피해자는 더 큰 배신감과 재산 손실을 겪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위험을 피할 수 있을까요? 첫째, 투자는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금융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검증하세요. 둘째,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문구에 속지 마세요. 투자에는 반드시 위험이 따릅니다. 안전한 고수익이란 거짓말을 믿는 순간 당신의 돈은 사라질 것입니다. 셋째, 어떤 투자든 서두르지 마세요. 투자 사기꾼들은 항상 지금이 아니면 늦는다는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이 순간 멈추고 다시 생각하세요. 결론적으로 노년의 재산은 당신 삶의 최후의 방패입니다. 잘못된 투자에 손을 대는 건 그 방패를 자발적으로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사기꾼의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말고 스스로의 재산을 지킬 준비를 하세요. 투자는 신중하게, 사기꾼은 단호히 거절. 이것만이 노후를 안전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잘못된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지 않도록 경계하세요. 다섯 번째는 재혼에 실패하면 삶은 끝없는 고통이 됩니다. 노년에 찾아온 재혼은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외로움을 채우고 누군가와 함께 노후를 보내겠다는 기대감은 달콤하죠. 하지만 재혼에 실패하면 그 달콤함은 곧 끝없는 고통과 후회로 변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은 당신의 노후를 무너뜨리고 심리적, 경제적, 그리고 신체적 피해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재혼은 결혼과 다릅니다. 기대감보다 현실의 벽이 훨씬 더 높고 단단합니다. 상대방은 이미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고 당신 역시도 오랜 세월 다져온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세계가 충돌할 때 상상 이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더구나 노년의 재혼은 경제적 문제, 가족 간의 갈등, 건강과 책임감 등 다양한 복잡한 요인들을 동반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68세 김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한 뒤 몇 년 동안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지인을 통해 72세 박 씨를 소개받았고 그는 김 할머니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며 외로움을 덜어주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노후를 함께 해도 되겠다는 마음으로 재혼을 결심한 김 할머니는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까지 팔아 박 씨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평화로웠습니다. 박 씨는 다정하고 배려심 있는 모습으로 김 할머니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박 씨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김 할머니의 남은 재산을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겠다며 끊임없이 돈을 요구했습니다. 김 할머니가 이를 거절하자 박 씨는 점점 폭력적이고 냉랭하게 변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박 씨가 이미 2번의 이혼 경력이 있었고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여성들의 재산을 갈취했던 전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김 할머니는 뒤늦게 이를 알게 되었지만 이미 집도 재산도 없는 상황에서 박 씨와 헤어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경제적 파산과 정서적 상처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재혼은 새로운 출발일 수도 있지만 잘못된 선택이라면 노후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재혼에 실패하면 단순히 관계가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 손실, 자녀와의 갈등, 심리적 고통, 그리고 사회적 고립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한 채 서두른 결혼은 비극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혼을 고려할 때 무엇을 신중히 생각해야 할까요? 첫째, 상대방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철저히 알아보세요. 경제적 상태, 건강 문제, 가족 관계 등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너무 빨리 결정하지 마세요. 시간을 두고 상대방의 성격과 생활 방식을 깊이 이해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세요. 자신의 재산과 권리를 지킬 수 있어야만 관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혼은 신중하게 준비해야 할 큰 결정입니다. 잘못된 재혼은 노후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대신 끝없는 고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철저히 알아보고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조건에서만 재혼을 고려하세요. 외로움을 달래려는 충동적 선택이 아닌 자신을 존중하고 지킬 수 있는 현명한 선택만이 노후를 평화롭게 만듭니다. 노년의 삶은 스스로 지킬 때만 빛을 발합니다. 이 6가지를 무시하면 당신의 노후는 텅 빈 통장과 고독한 나날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에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태도는 당신의 삶을 끝없는 나락으로 끌고 갈 뿐입니다. 돈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모두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노후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주변에 기대거나 잘못된 선택에 휘둘리는 순간 당신의 소중한 재산과 존엄은 한순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결단의 순간입니다. 삶의 주도권을 잡고 노년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시작하세요. 잘못된 선택은 쪽박이 되고 현명한 선택은 삶의 평화가 됩니다. 당신의 노후는 소중합니다. 망치지 말고 끝까지 지켜내세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년의 이 6가지 퍼주다 보면 노년의 깡통차입니다. 여러분, 노년에 훌륭한 인생을 살고 싶다고요? 그럼 절대로 이 6가지만은 하지 마세요. 아니, 이걸 하지 않으면 정말 뒤돌아볼 때 후회할 일이 커질 겁니다. 남은 인생을 훨씬 더 좁고 가난하고 외로운 지옥으로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6가지를 뿌리면 마지막엔 통장, 잔고는 영원, 마음속은 허탈, 심지어는 건강도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정말 퍼준다고 다 좋은 것인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퍼주는 방식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만약 지금까지 여러분이 아낌없이 퍼주기만 했다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후회하며 눈물 흘리는 날이 올 거예요. 그렇다면 그 퍼주고 남은 건 뭘까요? 돈도, 시간도, 마음도 남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꼭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이 퍼주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끝내는지, 어떤 함정에 빠지게 되는지 그 끝을 반드시 알고 가야 합니다. 자, 이제 그 6가지 퍼주는 것을 하나하나 풀어볼까요? 먼저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교 단체에 너무 많은 기부를 하는 것. 노후의 저주가 시작된다. 하나님께 드리면 그만큼 복을 받는다. 라는 말에 믿음을 잃고 하나님과 교회의 상위 계층에게 돈을 바치는 것을 자비와 신앙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럴듯한 미사여구에 속아서 목사님께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기부하고 이 돈은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나의 노후는 걱정 없다 라고 믿으며 고백하는 그 순간 당신의 노후는 곧장 지옥행 티켓을 끊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실 종교 단체에 너무 많은 기부를 하면 당신의 재정적 상황은 빠르게 붕괴합니다. 처음엔 작은 액수에서 시작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으며 점차 기부금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특별 헌금을 한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며 추가로 돈을 꺼내고 점점 더 큰 액수를 기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믿으며 지나치게 기부를 해버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는 복은커녕 경제적 파산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박 할머니는 평생 교회를 다니며 헌금을 잘 내는 성실한 신도였습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축복의 땅이라며 하늘에서 내려진 기회로 믿고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씩 기부하면서 결국 집안은 경제적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돈이 떨어질 때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는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야. 더 많이 기부하고 더 많이 믿어야 돼 라는 말에 속아 결국 자신의 모든 재산을 기부해버린 그녀는 결국 집도 차도 나가야 할 돈도 없는 빈털터리 상태로 남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도 교회는 기도로 해결하세요라며 그 누구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복을 받으라는 미명하에 과도한 기부를 유도하는 건 노후의 경제적 파탄을 부릅니다. 그나마 기부금이 큰 액수가 아닌 사람은 그나마 덜 위험하지만 무리하게 기부를 지속한 사람은 점점 더 자신의 마지막 자산을 다 털어버리고 최악의 상태로 몰리고 말죠. 종교 단체의 리더들, 특히 목사님들은 신도의 고백을 듣고 마음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며 당신이 정말 믿음을 갖고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라며 대놓고 돈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그렇게 기부를 반복하다 보면 나의 마지막 자산을 다 썼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당신은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기부한 돈이 당신의 나쁜 결말을 바꿔줄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종교 단체가 당신을 더 궁지로 몰아넣고 끝내는 무리한 기부로 인한 빚과 고립을 안고 살아가게 만들죠. 하나님께 드린 돈으로 복이 온다는 그 믿음이 사실은 당신의 노후를 파산시키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는 악마의 거래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이미 너무 늦은 것입니다. 두 번째, 남편이나 아내에게 모든 경제적 책임을 지우는 것. 그 결말은 참혹하다. 당신만 믿고 내가 다 맡을게. 이 말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는지. 뒤돌아서면 그 달콤함이 지옥으로 가는 시한폭탄이 된다는 걸 알았을까요? 노년에 들어서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모든 경제적 책임을 맡기는 순간 그 결말은 상상도 못할 참혹함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여다보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노후를 살아갈 힘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김 할머니는 50년 동안 남편에게 경제적 책임을 모두 맡기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돈을 벌어오고 할머니는 집안일만 맡으며 이게 다 맞는 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이 병에 걸리고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서 할머니는 갑자기 경제적 혼란 속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김 할머니는 절박하게 물어봅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그제서야 경제적 지식의 부재와 무책임하게 지나쳐 온 시간을 한탄하게 되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김 할머니가 남편에게만 의존한 나머지 스스로의 금융 지식을 쌓는데 소홀했던 것입니다. 금융에 대해 더 알고 투자하는 법을 배웠다면 이 상황도 달랐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주식이나 부동산, 그 어떤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아서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남편의 부재로 모든 경제적 책임이 할머니에게 쏟아져 내렸고 그 부담감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박 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다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아내에게 모든 경제적 책임을 맡겼고 아내는 그 부담을 떠맡으며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박 씨가 직장에서 퇴직하고 갑자기 병에 걸려 일을 못하게 되면서 그 모든 무게가 아내의 어깨에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나만 잘하면 된다고 자신했지만 결국은 파산 직전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 박 씨는 아내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 금융 공부를 했어야 했던 거야. 내가 힘든 건 내 책임이었어.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금융 지식이 없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철저한 금융 계획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해줄 거야, 아내가 다 할 거야 라는 무책임한 생각은 결국 노후를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금융 지식을 배워서 노후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워두는 것이야말로 남편이나 아내에게 의지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노년에 금융 공부를 하자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투자를 하고 저축을 하고 모든 금융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만약 금융 공부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남에게 의존한 채 살아가면 결국 그 모든 책임을 지고 고통받게 될 확률은 100%입니다. 그래서 금융 지식을 미리 쌓고 투자도 스스로 하며 자기 노후를 지키는 방법을 알아가는 것이 노년에 꼭 필요한 준비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결국 이제라도 공부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 드는 순간 이미 그 길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 지식을 갖추고 남편과 아내가 아닌 자기 자신만을 믿고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투자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식에게 돈을 퍼주면 노년은 지옥이 된다. 너만 믿고 있는데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줘. 이런 말에 흔들리면 당신의 노후는 끝장입니다. 처음엔 자식이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내가 다 해드릴게요라고 말하며 당신의 지갑을 열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작은 친절은 단기적인 안락함을 제공할 뿐, 결국 당신을 지옥으로 내몰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자식에게 돈을 퍼주기 시작하는 순간 노후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자식들이 매달 이 돈 좀 보내줘. 아빠, 엄마, 이번에 꼭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당신은 돈을 주는 기계가 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가진 것을 사랑할 뿐입니다. 그렇게 자식이 필요할 때마다 당신의 돈을 퍼주고 끝내는 그들이 당신의 인생을 돈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그 예로 김 할머니는 매달 자식에게 돈을 보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아, 이거라도 해야 자식들이 나를 찾아와 주겠지라는 착각을 하며 돈을 퍼주고 그 돈으로 자식들은 아무리 쓰고 또 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자식들이 금방 사라지며 전혀 연락을 하지 않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은 돈을 줄 때만 다가오고 줄 수 없을 때는 아예 없는 사람처럼 굴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 할머니의 사정은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전 재산을 다 쓰고 자식들에게 매달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지만 그들 중 누구도 할머니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한때 부모님이 무조건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그녀는 결국 돈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죠. 결국 할머니는 자식들 앞에서 계속해서 손을 벌리게 되지만 그들의 대답은 언제나 냉정하고 이번 달은 안 돼요 라는 답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돈을 주면서 자식들에게 신뢰를 건넨 그 순간부터 시작된 거였다는 걸 알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자식들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언제나 돈을 써서 다시 다가올 수밖에 없는 끔찍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동안 자식들에게 지갑을 열며 살았던 당신의 노후는 결국 지옥처럼 고립된 현실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퍼주는 돈은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받은 감사의 말은 잠시뿐이며 그들이 주는 것은 당신의 마지막 자산을 빼앗는 것에 지나지 않죠. 그들은 당신을 돈 통장으로 여기게 될 뿐 진정한 사랑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 돈을 주면서 사람을 잃고 돈이 없으면 사람도 떠나는 것이 노년의 비극입니다. 자식에게 돈을 퍼주면 노년은 지옥이 된다.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자식들에게 의존하는 돈줄을 끊고 진정한 자유와 독립을 찾지 않으면 당신은 더 이상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할 것입니다. 네 번째, 시간을 퍼주면 결국 당신의 인생은 깡통. 여러분, 돈을 퍼주는 건 뻔히 예상할 수 있는 함정이죠. 그렇다면 시간 퍼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시간은 금이다 라는 말은 모두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시간 퍼주는 걸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와준다고 헌신하다 보면 결국 여러분은 빈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동안 바쁘게 살아왔죠. 매일 일을 하고 가정을 돌보느라 자신의 시간을 쪼개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년이 되고 나서 여러분의 시간은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의 자식들, 이웃들이 한 번만 시간을 내줘라는 말 한마디에 싹쓸이에 간다면 그들은 이미 자원을 아낌없이 빼앗아간 거나 마찬가지죠. 특히 자식들이 엄마, 아빠, 나 좀 도와줘 하는 순간 그 말은 곧 당신의 시간을 뺏고 삶의 여유를 앗아가는 악마의 손길입니다.
예를 들어 좀만 도와줘 하는 말에 자신도 모르게 주말을 허비하면서 자식의 집 청소, 손주 돌보기, 집안일까지 쉴 새 없이 해주다 보면 한 달이 30일로 짧게만 느껴지고 결국 자식들은 엄마 아빠 고생 많으셨죠. 라고 한마디 하고는 아무런 감사도 없이 그냥 가버리죠. 그럴 때 여러분은 이렇게 속상하고 화가 나지만 그 화를 풀어줄 시간도 없어요. 하루하루가 자식의 조용한 요구와 불평으로 채워지게 되고 정작 나 자신은 정말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시간만 흘러가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이 퍼주는 시간은 빈 껍데기만 남게 되는 시간이 됩니다. 그 시간을 다른 곳에 쓰지 못하고 누군가의 요구와 불만을 듣기 위해 쪼개다 보면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지 그 아쉬움을 느낄 겨를도 없게 돼요. 이게 바로 시간을 퍼주면 노후는 깡통이 되는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이 시간을 요구할 때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 자기만의 소중한 시간은 사라지고 남의 시간이 되어버리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러분, 자식에게도 이웃에게도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 시간을 퍼주면 결국은 자신을 망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퍼주고 나면 다시 돌아오는 건 단 하나, 후회뿐이니까요. 시간을 퍼주면 결국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깡통 인생이 될 뿐입니다. 5번째, 사회적 모임에서 자꾸만 돈을 내는 것. 그게 바로 당신을 파산시키는 지름길이다. 이번에도 내가 내야 하나. 이런 생각하면서 매번 지갑을 여는 당신. 진짜 돈 먹는 하마처럼 되지는 않을지 걱정되지는 않나요? 처음에는 오늘 내가 낸다는 착한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그것이 바로 당신 인생을 망치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작이었어요. 사람들은 언제나 돈 내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 그만큼 자기가 덜 내고 편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돈을 내면서 사람들을 잘 보이게 하겠다는 착각을 하는 순간 이미 당신은 그들의 돈통으로 전락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외로움에 시달리던 김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녀는 친구들을 위해 항상 자기가 내겠다고 나섰습니다. 처음엔 좋았죠. 와, 할머니 정말 멋져요. 사람들은 그녀에게 잘해주고 그녀는 그걸 행복하게 받아들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또 할머니가 내겠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이 변했어요. 이제 모임에 나가면 오늘은 또 할머니가 내면 되니까 편하겠다는 생각뿐인 사람들이 대다수였고 할머니는 점점 고립되어 갔어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 모임에서 그녀는 그렇게 자주 내던 지갑을 여는 걸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미 사람들은 그냥 또 내겠지라며 아무런 고마움도 감사함도 없이 내기만 기다리고 있었죠. 결국 할머니는 아예 모임에 가지 않게 되었고 모임 자체가 그녀를 돈으로만 생각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돈을 내는 이유는 외로움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줄어드니 모임에 나가면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은 마음이 커져요. 그럴 때마다 이번에는 내가 낼게 하는 마음에 모임에서 계속해서 돈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착한 마음으로 계속 돈을 내다 보면 결국 사람들은 당신을 돈 통장으로만 여기게 된다는 걸 아셔야 해요. 본인이 편해지려고 돈을 내지만 그로 인해 당신의 사회적 가치는 떨어지고 점점 더 외로워지게 됩니다. 마지막엔 돈을 내는 것만으로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냥 한 번 더 내면 되는 거지 하는 마음으로 계속 지갑을 열다가
결국 누군가 당신을 유용하게 이용하고 당신은 돈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피하려고 하다 보면 정말 고립되고 돈 내는 사람으로 끝나게 되죠. 당신이 정말 원하는 건 친구가 아니라 그냥 돈을 내는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돈을 내면 내는 만큼 사람들이 당신을 고마워할 거란 착각을 버리세요. 그들은 결코 당신을 친구로 생각하지 않아요. 당신은 그저 돈을 내는 사람으로 그들이 필요할 때만 등장하는 존재일 뿐이죠. 이거 잊지 마세요. 모임에서 자꾸 돈을 내면 결국 당신만 바보 되는 거예요. 6번째,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남의 집안일에 끌려다니는 것. 노년의 가장 위험한 함정, 바로 이겁니다. 자기 인생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남의 집안 문제에 휘말려 사는 것. 이거 정말 인생 끝장나는 길입니다. 남의 문제에 너무 몰입하면 어느 순간 당신의 삶은 남의 배경이 되고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남의 자식들, 그들의 싸움, 심지어 그들의 자잘한 고민에 신경 쓰다 보면 하루하루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다 빼앗기고 결국엔 자기 삶은 그저 스쳐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가끔 보면 이런 노년들이 많습니다. 친구가 싸우면 그 싸움에 빠져들고 자식의 결혼 문제에 휘둘리고 누군가가 이혼을 하면 그 이혼에 대한 말과 소문에 휘말려 다니는 모습을 보세요. 이게 바로 타인의 드라마에 너무 깊숙이 발을 들여놓은 결과입니다. 그걸 다 하다 보면 자기 인생은 사라지고 남의 인생을 대신 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남의 문제로 마음을 쓸수록 자신의 생활은 점점 더 황폐해지고 결국엔 아무것도 안 남게 되죠.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퍼주고 나면 남들은 관심도 안 가져요. 남의 가족 문제에 들어가서 해결해 준다고 한들 그 결과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들만의 문제에 빠져들다 보면 결국 자기 삶은 점점 무의미해지고 행복은 뒷전으로 밀리며 결국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노년이란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남의 집안 문제에 끌려다니다 보면 결국엔 자기 시간이 전혀 없이 다시 돌아보니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닌 남의 것이 되고 말아요. 결국엔 남의 인생을 사는 듯한 기분이 들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후회와 자책만 남죠. 타인의 문제에 몰입해 살다 보면 내가 내 인생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정말 되돌리기 힘든 시간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집안 문제에 자꾸 빠지지 말고 내 인생을 붙잡으세요. 결국 노년에 우리가 퍼주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노후를 파괴하는 시한폭탄이 됩니다. 자식에게, 남편에게, 친구에게, 심지어 종교 단체에, 그리고 자잘한 외식비까지 퍼주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의 지갑은 텅 비고 마음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도 결국 배신감과 후회로 얼룩질 뿐입니다. 당신이 끝까지 남들에게 퍼주고 이해와 배려를 계속하며 살아온다면 그 끝은 상상도 못할 참담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결국 당신이 쏟아부은 돈과 시간, 정성은 모두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구멍으로 빠져들게 될 뿐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린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현실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라는 자체뿐입니다. 노후의 마지막을 누군가의 짐이 되지 않게 살아가려면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삶을 지키고 스스로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 퍼주고 나서 끝내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깡통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각성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당장 변하지 않으면
절대 후회할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끝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할머니의 재혼 이야기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고 드라마틱한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때 행복했던 가정도 이제는 그저 기억 속에서만 남아있는 것처럼 김할머니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 결심이 그녀를 어떤 지옥으로 이끌었는지 이제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김할머니는 35년 넘게 한 남자와 결혼 생활을 이어오다 남편을 잃었다. 자식들도 다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할머니는 어느 날 문득 외로움과 고독감이 밀려오자 다시 사랑을 찾아보자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65세의 나이에 결혼 중매를 통해 만난 이 남자, 박 씨를 만나게 된다. 그가 어딘가에서 익숙한 얼굴 같지만 왜 그런지 모르게 마음속에서 경계심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김할머니는 재혼을 결심했다. 그렇게 김할머니의 두 번째 결혼이 시작된 것이다. 박 씨와 재혼한 후 김할머니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정감과 동행의 즐거움을 경험했다. 혼자라면 텅 비어 있었을 집안은 이제 박 씨의 말소리와 웃음소리로 채워졌다. 밤마다 홀로 고독을 견디던 날들은 지나갔다. 대신 박 씨와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며 웃는 시간이 늘어났다. 밤에 느껴지던 외로움이 어느새 사라졌고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다. 가끔은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동네 시장에 나가기도 했다. 사람들이 두 분 정말 보기 좋으시네요 라며 건네는 인사에 김할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예전엔 혼자서 시장을 다니며 혼자인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걱정하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어깨를 펴고 다녔다. 어디를 가든 박 씨가 옆에 있어 그녀는 혼자라는 느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더 이상 여자 혼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외면받는 일이 없었다. 박 씨는 때때로 김할머니를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하기도 했다. 작은 꽃다발을 건네며 이거 당신에게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요 라고 말할 때면 김할머니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설렘을 느꼈다. 늦게 만난 인연이지만 함께라면 앞으로의 시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재혼 이후 김할머니는 예전보다 더 활기차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혼자라는 사실에 짓눌려 있던 시절과는 달리 이제는 함께 산책하고 함께 식사하며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이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혼자 살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라는 게 참 든든하고 좋구나라는 생각이 매일같이 들었다. 김할머니는 점점 더 박 씨와의 생활에 안정을 느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혼자보다는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라고 자주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느끼는 행복 뒤에는 아직 알지 못한 박 씨의 숨겨진 진실이 도사리고 있었으니 그 평화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첫째, 박 씨는 거짓말로 김할머니를 속였다. 결혼을 하기 전에 이미 박 씨는 사업 실패로 많은 빚을 지고 있었고 심지어 여러 번의 결혼 이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박 씨가 결혼을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김할머니는 그가 과거에 두 번의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가 이혼한 이유를 듣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는 이전 아내들에게도 거짓말을 일삼고 폭력적인 성향까지 있었다는 것. 하지만 김할머니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저 늦게 만난 사랑이라는 말에 끌려 들어갔던 것이다. 김할머니는 처음에는
그의 과거를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 나도 나이가 있으니까 더 이상 상처받기 싫다. 그냥 잘 지내면 되는 거야 라며 자신을 다독였지만 그 결혼 생활은 점점 더 고통스럽고 위험해졌다. 박 씨는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점점 본색을 드러냈다. 집안의 경제 상황이 급격히 어려워지자 박 씨는 할머니의 재산을 자신의 돈처럼 쓰기 시작했다. 김할머니가 직접 저축한 돈마저 그의 손길이 닿으면 모두 사라지는 상황이 계속되었고, 김할머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박 씨는 할머니에게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집에서 고성방가하며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건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어느 날 박 씨가 집을 비운 사이에 김할머니는 박 씨의 전화기를 무심코 훔쳐봤다. 그날을 기점으로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박 씨는 그녀에게 숨겨진 비밀스러운 인연이 있었다. 한 여자가 있구나. 그녀가 읽은 문자 속에서 박 씨는 다른 여인과 끊임없이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심지어 그 여인에게 내가 김할머니와 결혼한 이유는 그냥 돈이 필요해서였어 라는 끔찍한 문자까지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김할머니는 순간 모든 것이 허망하게 느껴졌다. 할머니는 자신이 박 씨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그때부터 김할머니는 박 씨의 감시와 폭력에 시달리게 되었다. 박 씨는 김할머니가 자신의 비밀, 즉 과거의 결혼 이력과 사기 행각, 그리고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부정한 행동들을 알게 된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평소엔 다정했던 말투는 사라지고 그는 점점 더 폭력적이고 통제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날 밤 김할머니가 박 씨의 비밀을 추궁하자 박 씨는 술에 취해 돌아와 소리를 질렀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해야 하지? 내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박 씨는 테이블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너만 없으면 내가 더 편할 텐데. 그의 얼굴에는 증오와 분노가 서려 있었다. 김할머니는 두려움에 몸을 웅크리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내 곁에 있을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만 떠올랐다. 박 씨는 점점 더 김할머니를 감시하고 통제하려 들었다. 그녀가 집 밖을 나가는 것을 막으려는 듯 이유 없이 집안의 문과 창문을 확인하고 그녀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하나하나 따졌다. 김할머니가 친척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면 박 씨는 휴대전화를 뺏고 비밀번호를 바꾸어 버렸다. 너는 나한테만 집중해야 돼.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을 거야. 그는 이렇게 말하며 김할머니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려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폭력은 점점 심각해졌다. 박 씨는 화가 날 때마다 물건을 집어던졌고 급기야 김할머니에게 직접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다. 한 번은 그녀가 자신의 돈을 빼돌리려 한다고 의심하며 그녀의 얼굴을 향해 컵을 던졌다. 김할머니는 팔을 들어 방어했지만 날카로운 유리가 그녀의 손목에 상처를 냈다. 너 같은 사람은 나 같은 사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박 씨는 이렇게 소리쳤다. 김할머니는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애썼지만 모든 시도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그녀는 몇 번이고 박 씨와 대화하려 했지만 그는 그런 시도조차 가로막았다. 내가 뭘 알아?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는 자기 연민에 빠져 상황을 김할머니 탓으로 돌렸다. 한밤중에도 김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박 씨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 그녀를 쳐다보는 일이 반복되었고 그의 존재만으로도 공포에 휩싸였다. 김할머니는 더 이상 이 결혼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았다. 그녀는 남은 용기를 짜내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박 씨는 그녀가 신고하려는 낌새를 눈치채고 핸드폰을 부숴버렸다. 너는 나 없이 아무데도 못 가. 내가 너를 다 지켜보고 있어. 그의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박 씨는 실제로 김할머니를 감시하며 그녀가 스스로의 삶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가로막았다. 그녀의 은행 계좌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녀의 이름으로 대출까지 시도했다. 김할머니는 점점 더 궁지에 몰렸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마치 끝없는 어둠 속에 갇힌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왜 이런 사람을 선택했을까? 그녀는 자신을 자책하며 한숨을 쉬었지만 깊은 마음속에서는 벗어나고 싶다는 강한 욕망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박 씨가 말하는 마지막 희생양이 되기를 거부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김할머니의 희망은 점점 희미해져 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이 지옥 같은 재혼 생활은 어디에서 끝날까? 김할머니는 그때마다 왜 내가 이 길을 선택했을까? 라는 후회를 반복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로부터 몇 주 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다. 김할머니는 지친 몸을 이끌고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던 중 박 씨의 과거와 관련된 또 다른 비밀을 알게 되었다. 사건의 발단은 우연히 걸려온 전화 한 통이었다. 그날 박 씨가 집을 비운 사이에 전화벨이 울렸고 김할머니는 무심코 전화를 받았다.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 씨 집 맞나요? 제가 그의 전 부인인데요. 이 집에 그와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을 드렸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잠시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분명하게 떨리고 있었다. 김할머니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전 부인, 박 씨는 자신에게 과거에 2번 결혼을 했었다고 고백했지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야기했었다. 하지만 이 여자의 말은 다른 의미를 암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상황이 단순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결국 김할머니는 약속 장소로 나갔다. 카페에서 마주한 박 씨의 전 부인은 지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김할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어르신도 그 사람에게 당하셨군요. 제가 경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늦었네요. 김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속였나요? 전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 씨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박 씨는 단순히 결혼을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여성들에게 접근해 돈과 자산을 빼앗아온 악질적인 사기꾼이었다. 그녀 역시 박 씨와 결혼한 뒤 비슷한 방식으로 그의 폭력과 경제적 갈취를 겪었고 모든 것을 잃은 뒤에야 겨우 도망칠 수 있었다고 했다. 박 씨는 제가 알기로 당신이 3번째가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다른 여성들과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는 새로운 여성을 찾을 때마다 자신의 과거를 감추고 마치 모든 것을 잃고 새 출발을 하려는 사람인 척 가장했어요. 결국에는 그 여자의 재산을 빼앗고 심지어 빚까지 지게 만들곤 했죠. 김할머니는 이 이야기를 듣고 머리가 어질어질해졌다. 박 씨가 그녀에게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이 머릿속에서 다시 떠올랐다. 내가 당신을 보살필게요. 당신은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라고 했던 그 말들 모두가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김할머니는 자리에 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전 부인은 이어서 말했다. 그는 사업을 실패했다고 말하지만 사실 사업 같은 건
제대로 해본 적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 그는 몇 년 전에도 사업 투자 명목으로 돈을 모았다가 투자자들의 돈을 들고 도망쳤어요. 그 일로 법적 문제도 있었지만 교묘하게 빠져나갔죠. 어르신도 조심하셔야 해요. 그 사람은 한 번 상대를 잡으면 절대 쉽게 놓지 않아요. 김할머니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속아왔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가 다른 여성들과도 비슷한 짓을 했다고요? 라고 묻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전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추가로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당신과 결혼한 동안에도 다른 여성에게 접근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는 한 여자를 만날 때마다 똑같은 수법을 써요. 처음에는 다정한 남자로 다가가고 상대가 믿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자신의 목적을 드러내죠. 김할머니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원망했다. 왜 내가 이런 사람에게 속았을까? 내가 너무 외로워서, 너무 간절해서 모든 걸 믿었던 걸까? 그녀는 자신이 박 씨를 만나기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지옥 같은 상황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전 부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어르신, 제발 그와 끝내세요. 저처럼 인생을 망치지 말고 이 지옥에서 벗어나세요.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같은 짓을 반복할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김할머니는 완전히 무너진 기분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수없이 많은 생각에 잠겼다. 내가 이 사람을 믿고 결혼한 게 잘못이었나? 아니, 내가 그 사람을 잘못 만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속였던 거야. 김할머니는 결국 박 씨와 이 관계를 끝내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도망치는 것만으로 끝낼 수는 없었다. 박 씨의 악행을 드러내고 더 이상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김할머니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그리고 박 씨가 자신과 과거의 여성들에게 저지른 모든 행적을 모아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 사람의 마지막 피해자가 될 거야. 그리고 절대 더 이상 누군가가 나 같은 고통을 겪게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김할머니는 새로운 결단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박 씨의 사기 행각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싸움을 시작하게 된다. 이 싸움의 끝에서 김할머니는 과연 박 씨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을까? 김할머니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느꼈던 두려움과 억울함을 떨치고 박 씨와의 싸움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제는 내가 당할 차례가 아니야. 내 손으로 끝내겠어.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다짐하며 행동에 나섰다. 우선 김할머니는 전 부인에게서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박 씨의 과거 행적을 철저히 파헤쳤다. 그녀는 인터넷을 검색하고 지인들에게 물어보며 박 씨의 흔적을 하나하나 추적했다. 박 씨가 과거에 사기를 쳤던 사건들이 조용히 묻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그때 피해자였던 몇몇 사람들과도 연락이 닿았다. 아니, 그 사람이 아직도 그런 짓을 하고 있다니. 피해자들은 분노하며 김할머니와 힘을 합치겠다고 했다. 그녀는 뜻밖의 연대의 용기를 얻었다. 혼자라면 두려웠겠지만 이제 나만의 싸움이 아니야. 한편 김할머니는 법적 조치를 준비하며 본격적으로 박 씨를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박 씨의 재산 갈취와 폭력 행위를 신고했고, 과거의 피해자들이 제공한 증언과 자료를 모아 경찰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이 사람에게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야.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차례야. 하지만
박 씨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김할머니가 자신을 고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폭력을 넘어 교활한 전략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너도 이 결혼으로 돈을 쓴 게 있는데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려는 거야? 그는 김할머니를 협박하고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피해자라는 인상을 심으려 했다. 저 할머니가 돈에 눈이 멀어서 나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야 라고 떠들어댔다. 그러나 박 씨의 허세는 오래가지 못했다. 김할머니가 수집한 증거와 피해자들의 증언은 박 씨의 거짓말을 산산조각냈다. 법정에서 박 씨는 자신의 잘못을 부인했지만 모든 증거가 그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 모든 건 오해입니다. 라고 외치는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김할머니는 자신에게 닥친 고난에도 불구하고 단호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박 씨와 눈을 마주치며 말했다. 당신이 내게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없게 해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고 법정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았다. 결국 박 씨는 자신의 모든 악행이 밝혀지며 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는 사기와 폭력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법적 판결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해야 했다. 박 씨의 몰락은 지역사회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다. 그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속이고 다녔다니 정말 믿을 수 없어.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박 씨의 몰락 후 김할머니의 삶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녀는 법적 승리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괴롭히던 악몽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 필요도, 과거를 원망할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활짝 웃기 시작했다. 내가 내 인생을 다시 찾았어. 그리고 이제는 누구도 나를 흔들 수 없어. 김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로 했다. 그녀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강연을 시작하며 나이 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강할 수 있어요. 외로움이나 두려움에 지지 마세요. 우리 스스로를 위해 싸우고 우리 삶을 지켜야 해요.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김할머니는 마침내 진정한 자유를 찾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림을 그리며 때로는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매일을 활기차게 살아갔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밑거름 삼아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누는데 헌신했다. 그리고 가끔씩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이렇게 말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어. 이제 김할머니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그녀는 과거의 고통을 발판 삼아 자신만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과거는 그녀를 속박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승리자가 되었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쓸 수 있는 힘을 되찾았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신도 할 수 있다. 김할머니는 오늘도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외친다.